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영화죠.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의혹은 이미 설명했거나 법원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투표와 개표 과정은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영화에서 제기하는 세 가지 주요 의혹, 즉 가짜 투표용지 제작 가능성과 사전투표 조작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설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선거를 불신하게 만드는 음모론 확산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흔드는 무책임한 음모론을 더는 두고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 리버스 모델 비비입니다. 이번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세븐나이츠 리버스 검색하시고 또 다운받아주세요. 우리 곧 게임에서 만나요. 15세 이용가.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네, 대선 12일 전입니다. 5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오늘에서는 영주시 148 아트스퀘어가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수건사항을 각 당 공약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 내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좀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에서 청취자분들께 제가 계속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뭐 강원도 강릉지원처럼 항소심 재판부 그리고 행정재판부 회생 파상 재판부를 신설한 안을 계속 이것이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그 기억납니다. 예. 그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강릉지원만 이런 재판을 한다. 지원 단위에서 이런 이제 그런 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예. 사실 뭐 경북이 도청 있다 하지만 행정재판, 회생 파산, 항소심 사건은 경북에서 단 한 건도 처리 못하고 대구로 전부 다 보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예. 그 사실 현재까지 안동지방법원을 만들자 그 법원이죠. 그 큰 집을 만들자라는 이제 것이 계속 추진되는데 예산과 인력 문제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계속 사실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강릉지원처럼 법원 신설 없이 재판부 신설을 통해서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건데요. 그게 실행해서 있다 이랬는데 때마침 이제 대구지방변호사의 안동지회 금종호 회장인데요. 변호사인데 그 각 당의 이제 안동지원 항소심 재판부, 행정재판부, 회생 및 파산 재판부 신설을 안동지원 하자 요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예. 그 각 당 반응도 혹시 있나요? 지금까지? 반응까지는 아직은 제가 취재를 못했는데요. 그것까지는 이제 진전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 해서 하는 거라서 예. 가든 부든 어떻든 반응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것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지역민들은 이거 상당히 원하는 바 아닙니까? 그럼요. 맨날 저 대구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요. 안동은 좀 가까운 편이라 그래도 뭐 영주 봉화 쪽 이쪽에서 오려면은 그렇죠. 힘드니까. 울진, 영양 이런 데도 올라오면 사람 진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역 내 부가 대구로 다 유출된다는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이건 어이든동 우리가 꼭 해야 될 거고요. 예. 요거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그 오늘은 좀 제가 신박한 주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박한 주제요. 예, 뭐 어떤 거요? 요 오늘 명란 맥주 그리고 김치 박물관이라는 주제인데요. 주제가 요것도 이제 예. 명란, 맥주, 그렇죠. 김치 박물관. 아니 저 예. 변호사분께서 뭐 이런 주제를 예, 제가 가져오셨어요. 그 공부를 좀 했는데 네. 앵커님이 일본에서 명란젓이 유명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예. 근데 일본에서 명란젓이 어떻게 시작된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그 여기에 대해서 설이 좀 갈리는데 오늘은 유력한 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 부산일보 2024년 4월 21일자 기사에 의하면은 이게 1913년에 그 일제강점기죠. 부산에서 일본인인 가와하라 토시오가 태어났어요. 네. 부산서 그 부산 출생이죠. 예. 근데 1945년 강복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그 뒤에도 이제 부산 초량시장에서 본인이 먹었던 명란젓의 맛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억 속에서 이제 부산 명란젓을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좀 저염화 소금을 좀 덜 짜게 하고 한 뒤에 후쿠오카에 있는 하카타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카라시 멘타이코로 불리는 일본식 명란젓의 기원인데요. 아, 지금 왜 일본 명란젓 유명하다고 하는데 원래는 일본에 없었군요.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설이 유력합니다. 또는 일본에 예전부터 있었다는 설도 있는데 요 설이 굉장히 유력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산에서 건너간 거군요. 그렇죠. 명란젓이. 예. 그래서 카라시 멘타이코 그 일본식 명란젓은 후쿠오카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차린 식료품점이 일본을 대표하는 명란기업 후쿠야로 성장을 했고요. 예. 이게 일본인이 우리 김치 먹는 것처럼 국민 밥반찬이 이제 그 명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예. 부산에서 발생한 셈이죠. 예, 그렇네요. 그래서 현재 뭐 3대를 이어가는 후쿠야가 뭐 30여 오프라인 매장 뭐 그리고 300여 종이나 되는 명란 관련 식료품을 생산하는 이제 후쿠오카의 대형 명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데요. 네. 이 중요한 점이 이 후쿠야에서 만든 하카타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 하쿠하쿠라고 있습니다. 하쿠하쿠라는 예. 박물관. 그게 관광 명소로 매우 유명하다는 점인데요. 아, 명란젓 관광 명소군요. 여기가. 그렇죠. 하쿠하쿠. 예. 이 박물관을 가면은 명란 생산 공정을 그 공정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란이 300개나 된대요. 그래서 세분화된 명란을 살 수도 있는 특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생산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과정별로 보니 신뢰가 가고 그 명란이 어에 우리 일에 들어왔는지 또 발효 원리는 어떻고 영양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줄 또 재밌고 네. 또 마지막 코스에서 꼭 뭐 사라고 내놓지 않습니까? 일본 관광 보면. 그럼 그거 무조건 사거든요. 그래서 뭐 또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니까 자동으로 홍보되고 네. 이게 이 박물관의 특징이죠. 예. 근데 여기 이런 사례가 중국에도 있습니다. 아, 뭐 명란젓 얘기는 끝난 거예요, 이제? 아니요, 좀 이제 또 다 좀 있고. 보면서 해드릴 건데요. 좀 중국. 예. 이게 이제. 아까는 명란젓 하쿠하쿠 박물관 말씀드렸는데 찡따오에 있는 찡따오 맥주 박물관도 찡따오 맥주 다 그렇죠. 알죠. 영국의 더블린에 있는 기네스 맥주 박물관도 이러한 컨셉입니다. 네. 이 모두 이제 각 맥주의 역사 제작 원리를 쉽게 알려주고 제작 과정도 직접 볼 수 있게 하고요. 마지막에는 기념품 사고 맥주도 마시는 그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칭따오 맥주 박물관 저는 가봤는데요. 이래 쭉 보고 갔는데 그거 한번 보고 나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굉장히 재밌었고 그렇죠. 네.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맥주가 있습니다. 이제 뭐 비소독화했다나 그래 빨리 상한대요. 그리고 그거 먹어보고 했는데 야 진짜 맛있고 재밌더라고요. 아, 맛이 좀 달라요? 억수로 맛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거 사 먹는 맥주랑 다르게. 아 그거 마치 이래 구미에서 지금 라면 축제할 때 예. 갓 삶은 라면 먹으면 맛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아주 신선한 맛이 있었죠. 아, 그런 게 있군요. 예. 칭따오 구미도 향신. 참고로 라면 박물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다시 돌아오면 이러한 후쿠오카의 명란 박물관이나 찡따오와 더블린의 맥주 박물관의 공통점이 뭐냐? 네. 첫째 제품이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가정별로 관람객이 직접 체험을 하며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원리나 역사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영양도.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직접 사거나 맛보는 코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건데 그리고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이 이 도시 관광의 필수 코스인 거죠. 그렇겠네요. 왜 패키지 여행 그런 거 여기 그렇죠. 다 들렀다 가는. 예.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안동으로 돌아보면요. 네. 안동이 뭐 안동 강고등어, 안동 뭐 식혜, 안동 갈비 유명한데 김치 생산으로도 유명합니다. 안동 김치도 유명하죠. 예. 공장도 뭐 여러 데 있잖아요. 그럼요. 이 뭐 안동에. 사안동 농협을 비롯한 각종 생산 업체에서 해썹 인증을 받고 경북 북부의 국산 농산물을 재료해서 최고급 품질의 김치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도 그 김치 공장을 일본이나 중국, 영국처럼 확대 개편해서 김치 박물관으로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거죠. 김치 박물관으로 만들어보자. 그렇죠. 김치 공장을. 예. 우리나라에 지금 김치 박물관 없죠. 저는 못 들어봤는데 있나요? 그 있기는 있는데 서울 인사동에 이제 한 건물 3, 4, 5층 내서 한 중간 규모에 있는데 예. 거기는 이제 김치 체험 공간이라든지 설명 있는데 직접 생산 시설은 아닌 거죠. 그건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후쿠오카나 더블리나 칭다오 스타일의 김치 박물관은 현재는 없죠. 그리고 그 대형화되고 이런 멋있는 거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김치 얼마나 우리 맛있습니까? 기존에 김치 공장 뭐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옆에다 이제 박물관 이렇게 세워서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죠. 생산 과정도 보면서 맛도 그렇죠. 체험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김치란 게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데 이에 대한 박물관 없다는 게 좀 오히려 이상한데 예. 일본이나 저기 중국처럼 만들어 보자는 거고 숙성 원리나 영양 그리고 역사에 대한 설명과 어울려서 생산 과정 직접 보면 참 재밌고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코스에는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본다든지 갓 만든 김치를 수육하고 싹 먹을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보면은 후쿠오카나 칭다오 더블리처럼 유명 먹거리 체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김치 박물관은 현재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고 후쿠오카 같은 부산서 명란 저들이 수입해가지고 오히려 300개 만들고 막 부산 명란 박물관 없거든요. 없죠. 근데 후쿠오카는 그래 만든 거죠. 우리도 김치를 우리가 선점해가지고 안동은 김치로 막 먹고 사는데 이런 거로 해도 괜찮다는 거죠. 예. 그리고 외국인도 초청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예, 백김치, 갓김치, 뭐 김치 억수로 많거든요. 그걸 다 마구 다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좀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지금 처음 듣는데 네. 이거 어디서 뭐 듣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혼자 아니요.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계속 이게 외국의 사례를 공부하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 이걸 고민 중인데 요 컨셉이 맞다 이런 거죠. 이 내용 좀 녹음하셨다가 예. 안동시 좀 뭐 관광 마케팅과 뭐 그쪽으로 네. 토스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안동시는 또는 경북 북부는 선비 문화나 양반 문화를 관광 자원으로 하려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가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만은 단적으로 인도에 우리가 간디를 보러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교 문화가 관광 자원을 하게 된 어느 정도 그런 매력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먹거리를 이렇게 한 게 맞다. 체험. 그래서 좀 제시를 하는 거고요. 네, 또 우리 김치가 중국이나 일본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조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김치를 생산을 홍보하면은 예.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요. 국가의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칭다오 박물관, 일본의 후쿠오카의 하쿠하쿠 명란 박물관처럼 그렇게 좀 벤치마킹을 하면은 안동 그럼 지금 월령교지 않습니까? 네, 예. 월령교를 능가하는 관광 명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서 김치 공장과 현장 연계한 김치 체험 박물관을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한다. 이런 말씀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주 안동을 사랑하는 우리 지역의 변호사로부터 나온 새로운 사업 제안이었네요. 네. 김치 제조만 하지 말고 김치 체험 박물관을 만들자. 그래서 네. 지역 관광 활성화시키자라는 제안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로컬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해썹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예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해 선보입니다. 여기 어디야?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다른 시대를 살아볼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도 우주인도 되어 지구를 구할 수도 있어요. 멋지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예슬아. 야, 나 급한데 송금 좀 빨리.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홍예슬 씨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저 아니에요.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네, 6시 21분 52초 지나고 있네요. 이시 오늘 시작합니다. 영주시 148 아트스퀘어가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영주 문화관광단지에서 운영 중인 곳이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소백산 철쭉제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주 문화관광재단 김원택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택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5월에는 어떤 사업에 집중하고 계신지요? 네, 5월에 집중하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마을 문화활동, 행사, 공연 등의 기획을 배우고 실행까지 해보는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기획 온 마을입니다. 네. 영주 수천 이동 지역을 중심으로 컨설팅 교육과 실무를 통해 청년 문화인 양성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 문제를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해결점을 찾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기획해본 사업입니다. 네. 더불어 5월부터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내 148이 진행됩니다. 네. 현재 청년기획원 마을과 5월 시내 148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5월에는 이렇게 두 가지 큰 사업이 있군요.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청년기획 온 마을이라는 사업이 있고 또 무료 영화 관람할 수 있는 시내 148 사업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요 사업이 148 아트스퀘어 사업이란 것도 있는데 자, 148 아트스퀘어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148 아트스퀘어 사업은 148 아트스퀘어를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지역 예술가 및 외부 유명 작가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전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획전 및 연계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영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화요일부터 꿈의 놀이터 인 148 아트스퀘어라는 사업도 본격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네. 꿈의 놀이터 인 148 아트스퀘어 사업은 148 아트스퀘어에서 운영 중인 북카페를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닌 영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책과 전시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책 읽어주는 곰돌이라는 컨셉으로 편안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에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자신만의 책을 만들 수 있는 자유형 북아트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꿈의 놀이터 인 148 아트스퀘어 사업도 운영 중이다. 자, 그러면 북아트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전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전시가 진행됩니까? 네, 현재 그 148 아트스퀘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는 오르 저역 소고기 먹어다와 잠깐만요. 진실입니다. 네. 오르 저역 소고기 먹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르 저역 소고기 먹어다? 이게 이제 번역이 좀 필요한데요. 번역을 하면 오늘 저녁 소고기 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옛날 무슨 어르신이 말이에요? 네,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이제 한글을 잘 모르시고 이제 한글을 배워가지고 이제 글을 처음 쓰시는 분이 쓰신 거야. 그냥 읽는 대로 오늘 저녁 소고기 먹었다를 오르 저녁 소고기 먹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국어를 잘 모르는 어르신이 이렇게 썼다. 예. 그래서 이 오르 저녁 소고기 먹어다 전시는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영주 문화인 양성소라는 사업 중에 24년도 전시 기획자 과정에서 우수 전시로 선정된 전시로 전시 기획자 김중희 선생의 모친인 김택용 작가의 그림과 일기, 생애가 담긴 영상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머의 진실은 전시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송광미술관이 소장한 구자성 작가, 김성열 작가 등 국내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 9인의 구상회화 작품 20여 점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시 관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르 저역 소고기 먹어다와 사실 너머의 진실은 모두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48 아트스퀘어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오르 저역 소고기 먹어다는 148 아트스퀘어 소전시실에서 사실 너머의 진실은 148 아트스퀘어 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월요일은 매주 휴관이니까 월요일 피하셔서 148 아트스퀘어 가시면 소전시실 그리고 전시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철쭉제 소식 알아볼 텐데 영주 소백산 철쭉제 아주 큰 행사잖아요. 매년 열리고 있는 이달 말이네요. 이달 말에 2025 영주 소백산 철쭉제가 이제 펼쳐집니다.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올해 영주 소백산 철쭉제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영주시 영일둔치와 소백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영주 대표 관광자원인 소백산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소백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어린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소백산 일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을 통해 활기찬 축제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 잘 따라주시고 쓰레기 가져가기와 같은 작은 실천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모두가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소백산 철쭉제는 5월 31일 그리고 6월 1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만 하는군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예. 혹시 요즘에 그 소백산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철쭉꽃이 좀 많이 폈나요? 지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만개는 아니고 아직은, 이제
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주말이면 예, 거의 만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네, 메인 행사장인 삼판서 고택 앞 영일 둔치에서는 피크닉존, 포토존, 어린이 직업체험존, 다양한 체험, 판매, 전시존이 펼쳐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축하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실 것입니다. 네. 또 소백산 일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중령 예고계에서는 중령 장승제와 중령길을 개척한 죽죽에 대한 제사인 죽죽제의, 그리고 영주 소백산 천년길과 정기를 느낄 수 있는 중령 옛길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의 자연 생태 문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희망 탐방 안내센터, 삼과 야영장 부근, 풍기역 인삼시장에서는 관광객과 등산객을 맞이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 여러분께서 영주 소백산에 대한 재미를 함께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히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주 소백산 철축제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장과 소백산을 방문하면서 숙박, 식음, 교통, 지역 상권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축제를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자연 생태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주 소백산 철축제에서 여러분을 꼭 뵙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네. 열리는 소백산 철축제 많이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48 아트스퀘어 소식 그리고 소백산 철축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주문화관광재단 김원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대선이 어느덧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시간 빨리 지나가는데. 자, 우리 의원님도 뭐 매일 바쁜 하루하루 보내실 것 같아요. 선거운동 계속 다니시는 거죠, 요즘에? 네, 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은 어젯밤에 서울 올라왔어요. 아, 서울 올라갔어요. 서울에 와서 오늘 마침 가락시장에 중도매인들하고 저희가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농연이 주최하는 대선 후보 농정 공약 비전 발표회가 있었는데 여기 제가 중앙선대본의 농어민 본부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우리 당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마늘, 사과, 양파 생산자 단체하고 정책 협약식도 체결했고 하루 종일 좀 바빴습니다. 그렇군요. 그 농어민들 이렇게 직접 만나보신 거잖아요. 네네. 뭐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던가요? 어떤 점을 이렇게 바라고 계실까요? 농어민들이. 다 공통된 거는요. 지금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후 문제도 어렵고 거기다가 생산 자재가 워낙 올라갔는데 가격은 올라갔는데 농산물 값은 제자리 혹은 기후 문제 때문에 또 생산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 일본의 쌀값 문제 발생한 걸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가 좀 책임지고 그 농정을 펼쳐달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자,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어민들 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열릴 수 있을까요, 의원님? 오늘 저희 그 생산자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농정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실망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큰 틀에서 정말로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걸 틀에서. 이분들이 느낍니다. 네. 어떤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좀 달랐을까요? 예를 들면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산물 할인 정책이 과거에는 지역의 소농 중심으로 해서 로컬 푸드 센터의 지원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대형 유통업체의 그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협이라든가 지역의 로컬 푸드 센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타격이 굉장히 컸고 특히 이제 뭐 재해보험이나 그 외에 그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쌀값이 괜찮았어요. 네, 제가 받고 팔 수가 있었죠. 네, 그때 21만 원, 22만 원 이랬기 때문에 쌀값 문제 가지고 농민들이 항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네, 이게 22년도부터 해서 쌀값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게 작년에는 아주 그 최악을 그런 상황을 맞았던 거고요. 근데 요거를 경험하면서 최근에 일본의 쌀값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이러다 보니 쌀 재배 면적을 강제적으로 감축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있고 그렇다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적절하게 수급을 관리하는 문제와 쌀 가격을 너무 비싸도 사실 도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물가 부담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면서 수급을 안정되게 관리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식량 안보라는 말이 딱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쌀값이 폭등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그런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좀 지금 막 생각나는 게 그 민주당이 이번에 제 기억으로는 뭐 농촌 기본소득인가요? 농어민 기본소득인가요? 이것도 좀 공약에 있지 않았나요?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서요. 맞아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이건 뭐 어떤 내용인지 혹시 확정이 됐나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호남의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예산으로 이 기본소득을 실행하려고 해도 사실 이게 법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건데 국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최소한의 그 기본소득을 국비로 반영을 하면 그 위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이 기본소득을 얹어서 제공하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면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신안 염전에 그 태양광 설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신안 군민들의 기본소득을 그 보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농어촌이 좀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농어촌이 잘 살아야 사실은 경북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전부 농업이어서 농민들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상권도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좀 맞습니다. 웃음소리가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거운동 한창 다니실 텐데 선거운동 다니시면 흔히들 우리가 왜 피부로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한 20여 년 우리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선거도 많이 치러보시고 그것도 우리 TK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20여 년 운동을 하셨는데 과거와 이번 선거 좀 어떻게 좀 다릅니까? 피부로 좀 와 닿습니까? 저희가 느끼는 거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 의사 표현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지지 의사 표현이 확실하다.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팽팽한 접전이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냥 좋아하는 정당을 찍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민주당이 되긴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표현을 하세요. 네, 그분들이 이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보여준 국민의힘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이제 좀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정내미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을 어른들이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실망스러워도 여전히 투표장에 들어가면은 과거와 똑같은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국민의힘의 실망한 모습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좀 하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관심이다. 뭐 생계가 내가 뭐 워낙 찍든 안 찍든 되는 사람은 정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저희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선거 결과라는 게 언제나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절박한 문제이거든요.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자리 잡아 나가느냐,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느냐는 거는 대한민국 보수 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달라지는 거여서 저는 보수가 정말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이번에 투표에서 어느 정도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느냐가 오히려 보수의 개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대구 경북 주민들이 의사표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보수가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뭐 우리 임미애 의원님 상대 당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수도 빨리 되살아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은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렇죠. 지금 이건 민주당만으로는 제대로 된 정치가 어렵습니다. 그럼요. 건강한 보수가 또 있어야 저희도 서로 견제받으면서 조심하면서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도 하시거든요. 지금 입법부 민주당이 뭐 다수고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이제 행정부까지 그렇고 지금 사법부도 굉장히 좀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 이런 것도 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계엄령을 할 때도 입법부의 그 일방적인 입법 행위가 이제 행정부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입법부가 오히려 기능을 못하게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했던 것 또한 윤석열 정부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이러다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모두 다 가져가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로 기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단연코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치를 해나가는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우리 사회의 그 국가적인 의제들을 한쪽 세력만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고 해서 그 국가적인 의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서로가 협력해서 공론화하고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으로 정책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극도의 분열과 혼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주당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뭐 독선, 뭐 독재니 뭐 이런 거 만약에 있다면 다음 선거가 또 계속 줄줄이 있으니까 거기서 국민들은 분명히 그렇죠. 심판할 거니까요. 예. 네, 네. 자, 당내에서 우리 임미애 의원도 쓴소리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TK 지역민이 지금 끌어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견제를 좀 네.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단일화 절대 안 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친윤계가 당권 거래했다는 그런 폭로도 얼마 전에 있었고, 예. 자, 뭐 단일화 이쯤 되면은 이제 완전히 단일화 가능성은 없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애초에 단일화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냥 국민의힘 측에서 워낙 김문수 후보의 힘만으로는 이 대선의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단일화 의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보수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게 이 단일화 의제라고 보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단일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 단일화라고 한다면 결국 자기 이준석은 물러나고 김문수를 후보로 내세우겠다 이런 건데 그게 국민의힘의 속내인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정해져 있는 단일화를 요구하는 건데 그것에 응할 이준석 후보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준석 후보가 지난번에 첫 번째 TV토론에서 보면 전 좀 많이 놀랬거든요. 왜요? 저 후보는 국민들을 설득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나온 후보가 아니라 분명하게 자기 지지층을 확인하고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호소하기 위해서 나온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도가 너무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근데 그 태도가 안 좋았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오히려 이준석의 특유의 갈라치기 정치에 익숙하고 그것에 환호하는 층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TV 토론을 보면서 확실하게 자기 길을 가겠다. 자기 지지층을 대상으로 이 선거를 치르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나중에 대선 끝난 후에 보수의 구심점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TV 토론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또 만약에 단일화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1등할 가능성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게다가 여러 가지로 봐서 그리고 또 오늘 또 그죠. 본인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데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완전히 물건을 갖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자, 역시 토론회에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논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커피 원가 발언을 해서 자영업자들 명예훼손을 했다 이건데 고발을 한 내용이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게? 오히려 오늘요, 카페 점주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래요? 네, 원가 120원 논란은 오히려 편협한 정치 공세다. 이게 의도가 뭔지를 뻔히 알고 있는 건데, 그게 말꼬리 잡기식 아니냐. 이러면서 오늘 전국 카페 가맹점주 협회인가? 카페 운영자 협회 여기서 국회에서 오늘 기자회견하고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나이가 35이고 새로운 정치를 뭔가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의 탈당, 출당 이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막판에 가서는 출당도 아니고 탈당도 본인 의사에 맡겨야지 이런 정도로 물러서다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말을 바꿨거든요. 이제 와서는
뭐 바로 직전에는 또 배우자 토론회 제안도 하고요. 아, 참. 예.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 보면서 좀 너무 실망스럽다.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으로 새로운 보수의 미래를 좀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네라는 실망이 좀 앞섭니다. 정치는 나이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배우자 토론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뉴스 딱 듣고 나서 그럼 이준석 후보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던데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난 이게 사실은 좀 처음에 이거 오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더 이상. 자, 들어간 거하고 홍준표 전 후보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이제 미국 하와이에 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아주 특사단까지 파견을 해서 이제 모시고 오려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절대 합류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서 민주당과도 손잡을 일 절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다는데 자, 이 홍준표 전 시장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의 경우 뭐 민주당하고 손잡을 일 없다는 게 맞지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분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있을 때 이분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분이 민주당으로 오면 홍준표가 아니지요. 저는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뭐 총리로 모시고 싶다 그랬나요? 아니면 뭐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고. 예. 그래도 낭만이 있는 정치인이고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라는 의사는 밝혔는데 저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서로 상대 정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해볼 만한 정치인이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홍준표가 홍준표일 수 있는 건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홍준표인 거지 홍준표가 민주당으로 왔을 때 홍준표는 홍준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를 후보가 전화 한 통화 하면 될 일을 이거 왜 이 선거운동 하기도 바쁜데 의원들이 몇 명씩이나 미국까지 하와이까지 쫓아갑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얼마나 지역에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도 부족할 판인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뭐 지지 유세를 하기는 하는데 김문수 후보 이름도 없는 뭐 자켓을 입고 한다든지 동선 도중 후보랑 다르고 후보 이름 자체를 언급도 안 하면서 이제 지지 유세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하고 자 민주당 그래도 정치 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